40페이지 내용의 토지 정책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즌이 합격생이 발표되고 합격자 모임 하는 시즌이라서요. 저번 주에 한번 합격자 모임에 다녀왔었거든요. 제가 합격자 모임을 하도 도망을 가니까 원장님이, 모 학원 원장님이 제 수업 있는 날 합격자 모임을 해버리셨어요. 야간 수업을 휴강을 해버리시고. 그래서 도망갈 수 없었어요. 보통 합격자 모임 하면은 1부, 2부 참석하고 제가 쓱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학원이 합격자 모임 하는데 보통 막 1부, 2부 때는 내빈 축사? 합격생 임원 선출? 막 이런 거거든요. 회장 뭐 뽑고 총무 뽑고 많이 뽑아요. 사람들 대여섯 명씩 막 뽑고. 그래서 저밖에 선생이 없었으니까 본의 아니게 이 어린 것이 축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합격생분들 쫙 봤는데 진짜 이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일단 제일 놀란 거는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들인지 몰랐어요. 멋지고 꾸미고 한껏 꾸미고 오실 거 아니에요. 막 샵 갔다 오셨더라고요. 머리 보니까 머리 세우시고 이렇게 화장도 진하게 막 키메라 눈 화장 이렇게 막 하고 두 분 못 알아뵀어요. 그래서 두 분 누구시냐고. 그 모임을 했는데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1년 동안 고생한 결과물이니까. 그때까지 참 좋았는데요. 밥을 먹으면서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됐더랍니다. 뷔페식으로 식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술을 안 마실 줄 알았거든요. 사실 제가 합격자 모임을 기피하는 이유가 술을 못해요. 제가 소주 3잔 정도가 제 맥심 주량이거든요. 말술할 것처럼 생겼죠. 제가 전혀 못합니다. 맥주도 뭐 한 컵 정도? 근데 식사를 하길래 밥은 먹어도 되겠지 하고 앉아 있었는데 입가심 좀 하시죠 그러면서 4명이 앉아 있었는데 소주 4병을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입가심 좀 하자 하더니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술을 잘 못해서요 라는 얘기를 10,0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날 선생이라는 게 저밖에 없으니까 다들 와가지고 한잔 고생하셨습니다 한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콜라를 1.5리터를 하나 사다가요 옆에 놓고 오시는 분들한테 콜라 한 잔씩 계속 받았어요. 소주잔 콜라 1.5리터 다 마셨습니다. 앉아서. 저는 그때 느꼈죠. 사람이 이렇게 술을 마실 수도 있구나.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는 그렇게 많은 술을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동시에 먹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3부 연애 시작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사장님들은 남자분들은 아유 이 선생 한잔 하지. 그리고 사모님들은 교수님 한 잔만 이러다가 술 취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야 너 진짜 섭섭하다. 그리고 뭐 XX 야 이 자식아 뭐 만취했어요. 진짜 거의 대부분 다 만취해가지고 나중에 막 노래 부를 때 테이블 다 올라가서 막 놀고. 그래서 다시는 합격자 모임에 가면 안 되겠다.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여담이었고 그 나이대별로 다 있었어요. 합격생들이.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분까지. 그 학원엔 70대 분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다들 앉아있는데 다들 얘기하는 게 틀린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앉아있으니까 와서 한마디씩 해주시는데 20대 애들은 취업하기 막막했었는데 취업할 수 있어서 좋다. 대부분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이제 젊은 나이에 좀 두렵긴 한데 이거 하면은 괜찮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30대 분들은 세대 분들은 남편이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맞벌이 이제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40대 분들은 직장을 때려칠 수 있어서 좋다고 이제 사장한테 사표 던질 생각하니까 너무 흥분된다고 막 그러시고 50대 60대 분들은 애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시더라고. 엄마 아빠가 못할 줄 알았는데 뭔가 보여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고. 50대 60대 분들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자식들의 무언의 압박이나 또는 너 공부하니? 나도 공부해. 그러니까 내가 합격하는 거 보여줄게. 우리 애가 다음 달 수능 보는데 또는 수능 봤는데 막 그러면서 떳떳할 수 있어서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60대 분 한 분 계셨는데 그냥 그분은 자아실현으로 따신 거예요. 업을 할 생각도 없으세요. 근데 내가 은퇴하고
내가 아직 쓸만한 사람인지를 테스트해보고 싶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60대 분이. 그 말도 되게 감명이 깊었어요. 근데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이걸 느끼셨대요. 그러니까 20대와 60대 사이에 주는 효용이 다 다르죠. 자격증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동기부여는 확실히 되셔야 돼요. 예. 그 본인이 하나의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안 해도 살만하시는 분들은 떨어져요. 시험에서. 이건 진리입니다. 그만큼 중간이 괴롭거든요. 괴로워요. 3월달, 4월달 진짜 괴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려고 이걸 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떨어져요.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했던 얘기가 절박함과 동기부여인데 목표가 아마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최종 결론은 자격증인데 목표는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학원 다니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꼭 있으셔야 됩니다. 1년 뒤에. 지금 앉아 계시면 당연히 그 자리에 있죠.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정말 거의 대부분 다 합격했거든요. 나고자 본인이 셀프 낙오를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어떤 생각이든 되게 확실해야 됩니다. 되게 악이 받쳐 있어야 돼요. 안에서. 그리고 되게 도전의식이 강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짓 안 해도 돼. 내가 이 짓거리 안 해도 할 거 있어.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배수진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딱 벼랑 끝에 딱 서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되게 좋은 계기를 되게 좋은 마음을 다지게 되는 계기였어요. 합격자 모임이. 제가 굉장히 나이스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사람들한테 꿈을 주는 일이니까. 되게 보람이 있었는데 술이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게 다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아주머니가 엉덩이 흔들면서 춤추던 모습 때문에 막 자다가 막 깨요. 지금 그것 때문에. 춤은 적당히 좀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책 1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좋을까? 토지정책 1번 들어갈 건데 이거는 어디서 들어본 정책이에요 지금. 그쵸? 첫 번째 정책 1번이 뭐죠? 용도지역지구제. 이거 어디서 나와요? 용도지역? 네, 공법에서 배우지 않나요 이거? 얘기 좀 들으셨죠? 네. 그 공법 얘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개론은 약간 접근하는 게 틀려요. 완전히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개론에서만 하는 얘기 따로 있고 공법에서만 하는 얘기 따로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나눠서 해드릴게요. 원래 공식 명칭은 지역지구제라는 말은 안 쓰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고 표현하죠. 공법에서는. 개론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좀 유치하게. 이 제도가 이런 제도입니다. A 지역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주거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단지. 근데 이 지역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공업단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즉, 이 지역적 특징은 주거용과 공업용이 혼재되어 있는 혼합된 지역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공업에서 왕성하게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매연이나 분진 따위가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빨래를 못 넣을 지경이에요. 밖에다가. 그러면 이 공장에서 지금 주거단지에 뭘 하고 있냐면 이게 바로 부의 외부 효과예요. 이걸 되게 강하게 주고 있는 거죠. 공장주는 뜻하지 않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이 상황에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뭐 할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소프트하게 얘한테 하지 마, 이럴 수 있죠. 매연, 분진, 배출하지 말고 니들 알아서 처리해 라고 정화시설 설치를 행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들어. 그래도 계속 때. 그럼 얘한테 뭘 때릴 수 있죠?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환경부담금 매길 수 있죠.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열받아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주거 전용 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려요. 아예.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지역을 화끈하게 그냥 이 토지의 용도는 주거용이다 라고 지정을 딱 해버리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공자한테 메시지 준 건데 나가라는 말을 돌려서 한 거죠 지금. 그럼 여기 주거지역으로 빵 하고 묶어버리면은 얘 어떻게 해야 돼요? 공장 이전을 해야 되는데 공장이 나가겠죠. 나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데리고 간단 말이지. 그러면 이 부의 외부 효과가 어떻게 된다? 제거되는 거예요.
이빨이 아파 죽겠는데 뭐 땜빵 메우고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완벽하게 이게 제거되는 거죠. 즉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으로 인한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갖다가 완벽히 제거하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공법에서는 이 얘기 안 했을걸요, 아마. 그래서 이거 왜 한다?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한다. 이게 시험에 8번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써놨어요, 이 말을. 의의에 보시면 표 안에 그런 말이 있죠. 지역지구재는 토지 시장에서 발생하는 색칠, 부의 외부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키기 위함인데 그건 색칠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론에서 또 지역지구재 왜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제도의 본질은 그거죠. 이 특정 지역의 용도를 국가가 개입을 해서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공권력이 개인 토지 이용을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지구재는 누가 봐도 토지 규제 정책이다. 규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기 무슨 지역으로 지정했다고요, 지금? 주거지역이죠. 그럼 여기에 공장 안 됩니까? 네. 안에 전혀 안 되나요, 그러면? 끝에 조금만 할게요. 여기 끝에. 여기 공장 돼요, 안 돼요? 여기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번 딱 지정해놓으면 이건 유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그래서 반드시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강력한 규제 정책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집에 냉장고 이렇게 열어보시면 냉장고 예를 들어 3단으로 돼 있다고 합시다.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밑에 칸하고 여기 야채 칸 뭐 이렇게 있고. 그럼 나름 냉장고 정리하시는 원칙이 있으시죠? 뭐 첫째 칸에 뭐 락앤락해서 반찬통 막 이렇게 넣어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둘째 칸에 뭐 어떤 거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아래 야채 칸에 야채 끼리끼리 뭐 묶어놓고 이런 거 다 있으시죠? 저희 집 냉장고는 열면은 상당히 버라이어티합니다. 막 파가 요 위에 있기도 하고요. 예. 반찬이 요 밑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여기 파 옆에 우유가 이렇게 세워져 있기도 하고요. 뭐 먹다 남은 음료수가 여기 이렇게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다 남은 콜라를 마시면 콜라에서 양파 맛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 훌륭한 냉장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냉장고를 그대로 두면 음식물이 다 같이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장모님이 집에 와서 문을 열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리고 아내한테 야! 소리를 지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꺼내는 거예요, 그냥. 다 꺼내서 첫 번째 칸은 어떤 용도? 1번. 두 번째 칸은 어떤 용도? 2번. 세 번째 칸은 어떤 용도? 3번. 뭐 하는 거죠, 지금?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서. 그래야만 서로 섞이면서 생기는 나쁜 효과들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지역지구재는 뭐냐면 냉장고 정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의 용도를 지정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죠. 개인의 땅의 용도를 지정하려면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 법령. 그래서 자, 우리 법률 있죠? 무슨 법이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법, 세상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정말 짜증나는 법령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 공법이 바로 이겁니다. 공법은 바로 이 국계법에서 우리나라의 국토의 용도 지정을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는 4가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때 용도 지역에 뭐가 들어가요, 4가지가? 도시지역, 이건 차차 외우시게 될 겁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도관농자라고 합니다. 이 4가지. 이게 용도지역의 기본 대분류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토는 4개 중에 무조건 하나예요. 도, 관, 농, 자. 이게 대분류라면 도시지역을 다시 세분화하죠.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4가지 지역을 의미한다. 처음에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마지막에 무슨 지역이요? 녹지지역. 그래서 얘를 주, 상, 공, 녹이라고 합니다. 지금 안 외우셔도 차차 외우시게 될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10가지 개론에서 나와요. 개론 공법 공통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딱 이 수준에서 멈춰요, 문제가. 제가 지금 뭐 지정했죠? 여기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에서는 핵심이 그거예요. 개론 공법 공통시험 문제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동시 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지역이 도시지역이다. 그럼 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중복 지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의 핵심은 이 네 가지는 중복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국계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토지 이용을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용도지역의 특징이고, 도시지역, 예를 들면 주거지역으로 지정했으면 그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그 다음에 뭐가 지정되죠? 용도지구라는 게 지정이 되는 거죠. 주거지역 안에서 특정 용도지구가 다시 지정이 되는 거예요. 뭐 고도, 미관, 경관 이런 목적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에 지구가 중첩되는 건 가능해요. 지역 위에 원래 중첩시키는 거예요, 얘는. 그렇죠? 그래서 지역끼리는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지역과 지구는 중첩된다. 그렇죠? 하위 개념이죠, 용도지구가. 그리고 이제 완전히 독립적으로 별도의, 보통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용도구역이라는 게 또 지정이 되는 거죠. 용도구역 안에 바로 개발제한구역 같은 거 들어가요. 그린벨트 같은 거. 그래서 어쨌든 공법적 체계는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죠. 공법에서는 뭘 배우시냐면요. 만약에 여기가 주거지역이다. 그럼 주거지역을 다시 나누죠. 세 분류로. 그래서 이 주거지역 안에서 어떤 건축물을 어느 정도 넓이와 어느 정도 높이로 지을 수 있는가 이걸 배워요. 500제곱미터, 15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건축과 관련된 행위들을 배우는 거고, 개론에서는 뭘 배우냐면 이게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은 여기 안에 집값들이 변화할 거야 아마. 그랬을 때 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이런 걸 배우시는 거죠. 틀려요 얘기가. 공법은 법을 배우고 개론은 집값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체계를 가지고 지역과 지구 지정이 되는데 그게 국계법이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역지구제 실시효과가 이제 나오는 거죠. 밑에 표에 보시면. 지역지구제가 실시되면 용도별로 토지 이용이 어떻게 된다? 구분이 되고 그 옆에 효율적 이용이 늘어난다. 이해되시죠? 이 말은? 아울러서 아랫줄에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이 서로 어떻게 돼요? 분리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의 외부 효과가 완연하게 제거가 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건 그겁니다. 개론에서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토지 규제 정책 정도?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토지 규제다. 두 번째 정책 배우시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을 토지 비축 제도라고도 하고 얘를 토지은행이라고도 부르죠. 사실 법적 공식 명칭은 공공토지비축제도. 은행이란 말 보이시죠? 은행. 이 은행이 우리가 아는 은행하고 똑같은 은행입니다. 이게. 토지은행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랜드 뱅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뱅킹입니다. 은행에 돈 넣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은행에다 넣는 이유는 현재 목적이다, 미래 목적이다. 세이브 시켜놨다가 나중에 쓸 목적이죠. 그럼 땅은 똑같은 거예요. 땅을 사서 은행에 넣어놔. 그러다가 땅을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목적으로 토지를 선매해서 비축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걸 나라에서 합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의 공기관이 하는데 얘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써놨는데 이 나라 기관 중에서 누가 한다고요, 이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합니다. 토지주택공사 들어보셨죠? 토지주택공사. 토지가 영어로 랜드, L, 주택은 하우징, H.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LH입니다. LH. 땅하고 집이란 뜻이죠, 뭐. 그럼 토지주택공사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땅을 공급하는 일을 하거나 집을 공급하는 일을 하거나. 그래서 LH는 원래 삽질하는 기관입니다. 여기. 그래서 직접적으로 토지 공급 및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공사죠. 제일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여기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죠. 그래서 아파트 등짝에 LH라고 붙어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LH 붙어있으면은 무조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죠. 과거에는 뭐였죠, 이게? 주공이었죠, 뭐. 과거에는 주택공사였으니까 주공아파트가 그런 거고. 그리고 토공이 따로 있었죠. 토공하고 주공하고 따로 있어서 원래.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토지주택공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공, 주공 하시면 안 돼요. 그 옛날 얘기예요.
이제 그거 합쳐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가 하는 일을 되게 많이 배우실 거예요, 앞으로. 네, 그래서 아주 눈여겨봐야 될 공기관입니다. 토지주택 LH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는데, 자, 칠판 보시죠. 책에 안 써놨어요.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에는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에서 땅을 사가지고 비축하려면 법이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법률 얘기를 살짝 해드릴게요. 네. 지금 자세히 모르셔도 됩니다. 듣고 흘리셔도 돼요. 이 법률에 따르면 LH가 토지 비축을 하긴 하는데 사실 모든 계획을 다 짜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토지비축위원회가 생기는데 그 위원장이 국장이에요.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하냐면 이 땅을 살 계획을 짭니다. 일종의 플래너죠, 얘가. 그래서 10년 단위 계획, 1년 단위 계획을 딱 짭니다. 그럼 그 계획을 이 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결이 됐어요. 오케이, 삽시다, 이렇게. 그럼 국장이 돌아다니면서 사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국장이 시켜요. 그 행동대장이 누구예요? 이걸 LH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를 LH한테 매입하도록 시키고 LH가 땅을 매입을 했죠. 그럼 이 LH 안에 뭐가 있냐면 계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계정 이름을 토지은행이라고 부릅니다. 땅을 매입을 했으니까 누군가의 명의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그때 이 입금자 명의 토지은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정 안에 땅을 싹 넣어놓습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 땅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토지은행에서 꺼내가지고 공급을 하는 건데 이 비축을 할 때 말이죠. 비축 목적이 크게 두 개예요, 이렇게. 첫 번째는 이 땅을 공공용지로 쓸 목적으로 비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땅을 수급조절용으로 씁니다. 공공용지는 뭔지 아시겠죠? 뭐 할 때 쓰겠어요, 이 땅? 신도시 개발할 때 쓰겠네. 그렇죠? 또 이 땅은 세종시 같은 거 만들 때 쓰겠네. 정부 종합청사 이전할 때 그 땅으로 쓰겠네. 그렇죠? 근데 그때 돼서 살려면 땅값 비싸니까 미리 선매를 해놓는 거예요. 5년, 10년 전에. 그게 토지은행의 기본 컨셉이죠. 수급조절은 이해되시죠,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농산물 수매하잖아요, 선매. 정부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도 미리 선매해가지고 수요 공급 조절할 목적으로 비축을 하는 거죠. 자, 이 비축을 하는데 비축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가령 정부에서 뭐 하려고 하냐면 충남 공주에 있는 땅, 공주시의 땅이라고 해봅시다. A라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공주시는 개인 땅이에요, 지금 현재. 그럼 이 땅 가져와서 넣어놔야 되죠, 은행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땅? 그냥 뺏을까요? 그냥 뺏으면 뭐라고요? 수용입니다. 뺏으면 수용이에요. 강제로 뺏고 이 양반한테 보상비 줄 수 있죠, 이렇게. 근데 토지은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원칙이 뭐냐면 정부가 이 토지를 매입하고 싶으면 이 사람한테 의향을 타진을 해요. 근데 안녕하세요, 정부인데요. 당신 땅을 갖다가 제곱미터당 얼마에 살 의향이 있습니다. 파실래요? 이렇게. 그럼 토지은행은 소유자의 양도 의사가 전제된다, 안 된다? 양도 의사가 전제돼요, 안 돼요? 지금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럼 전제? 되는 거죠. 이 사람 팔고 싶으면 콜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매매가 되는 거고요. 팔기 싫으면 어떻게 하죠? 운전 중입니다. 그러시면 돼요. 운전 중입니다. 관심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안 팔기도 해요. 그래서 이 수급조절용 토지는 100% 협의 매수를 합니다. 물론 공공용지 확보할 때는 수용을 좀 하기도 해요, LH가. 근데 엔간하면은 뭐 한다? 협의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뭘 설명드렸냐면 우리 책에 보시면 특징의 맨 밑에 보이시나요? 세 번째 줄. 토지은행에서 특징의 세 번째 줄입니다. 토지은행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원칙적으로 밑줄 쫙 치세요. 소유자의 양도 의사표시를 어떻게 한다? 전제. 무슨 뜻이에요? 협의 매수. 물어본다. 어려운 말 아니죠. 양도 의사가 전제된다는 건 팔 의향을 물어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 매수를 하니까 땅을 강제로 뺏는 수용보다는 좀 부드럽지 않나요, 방식이? 강제성이 덜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장점이 있죠. 다시 정리. 칠판 보시면 나 정부
내 정부. 나 이 토지 가지고 싶어요, 정부가. 그럼 이 토지를 획득하는 걸 공공용지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설명한 공공용지 취득하는 방식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거나. 법적으로 묻지 않고 뺏거나 뭐다? 수용. 그게 매수 방식. 그것도 직접적 개입이지 일종의 수용하는 거. 아니면은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토지은행한테 그 땅 좀 협의해가지고 잘 좀 사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LH에서 협의 매수할 때와 훨씬 재산권 침해가 덜한 방식이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일종의 장점이죠. 땅을 선매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미리 사서 비축해놨다가 나중 목적으로 싼 값에 공급할 수 있거나 적절한 시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되니까 선매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책에 적어놓은 거 보면 국가에서 땅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의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그 다음 정책 보겠습니다. 토지의 무슨 개념이죠? 공개념입니다. 질문합니다. 땅은 개인의 것이다, 국가의 것이다. 토지는 나라 거예요, 아니면 개인 거예요? 애매하죠, 그렇죠? 질문이. 저는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뭐 할 수 있어요? 땅을 소유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냐면 본인 앞으로 등기 치실 수 있거든요. 그럼 토지는 가장 유명한 사유재산이죠, 그렇죠? 개인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됩니까? 인정돼요. 민법 211조에 나옵니다. 민법 211조에 보면 소유권의 내용적 범위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법적 범위 내에서 자신의 토지를 뭐 할 수 있죠? 쓸 수 있어요. 사용. 그리고 그 땅으로 돈 벌 수 있습니다. 뭐죠? 수입. 그리고 원할 때 되팔 수 있고요. 처분. 자, 우리 민법상 소유권은 기본이에요. 이거는 사수처라고 얘기합니다. 쓰고 돈 벌고 되팔고. 그러니까 개인의 사유재로서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랬을 때 이 개인의 소유권은 배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타. 타인을 배척하고 나의 독점적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3자라면 이 개인의 소유권에 침범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말이죠. 개인의 소유권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내 땅을 사용하다가 팔아서 돈을 벌면 그게 다 내 거잖아요. 내가 5억에 땅 샀다가 10억에 팔았어. 얼마 남았죠? 그럼 5억 다 내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개입을 해서 내 수익을 어떻게 해요? 뺏어가죠. 그럼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럼 민법에 어긋나잖아요. 이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거예요. 이 토지 공개념은 민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헌법 개념이고요. 헌법 122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가가 이 개인에게 공익의 목적으로 다양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다. 헌법 122조는 개인 소유권에 대한 침범 가능성을 인정을 하는 법령이에요. 헌법이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국가가 들어올 수 있죠. 어떤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냐면 당신 땅이기 전에 나라 땅입니다. 이러는 거죠. 이걸 이제 소위 국토성이라고 하고요. 그 국토성을 토지의 무슨 개념? 공개념이라고 합니다. 공개념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국유화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국유화하면은 그건 바로 공산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유화라기보다는 책에 보시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토지 공개념은 그런 거예요. 땅을 갖다가 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 구성원 또는 공공재로서의 토지를 보는 거죠. 땅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동산의 특성이 있습니다. 뭘까요? 부동산의 특성 중에 하나랑 관련이 있는데 뭐 부동, 부증, 영속, 개별 중에 왜 국가가 개입을 해서 땅의 사회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땅이 모질라서 그래요. 뭐다? 부증성. 그래서 부증성 시험 문제에 공개념이 나오기도 합니다. 부증성 하나 적어 놓으시고. 자, 그렇다면 이 공개념인 국토성에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없다. 자, 보세요. 이 소유권은 개인의 소유권이라고 했죠, 제가 분명히. 그럼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제3자인 타인이 있어요. 그럼 이 타인은 나의 소유권을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개인인 타인은 배타적으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상대가 국가라면 국가는 침범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이건 있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권리가 달라지죠. 이걸 상대적 권리라고 부릅니다. 개인의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다, 상대적 권리다? 그러니까 중요한 표현이죠. 상대적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지는 권리요. 절대적 권리라는 건 없어요. 그거는 군주시대에나 있었던 얘기고 지금 모든 권리는 다 상대적 권리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땅을 갖다가 비싼 돈을 주고 팔잖아요. 예를 들면 주변에서 이런 경우도 많으실걸요?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웃돈을 붙여가지고 판 거예요, 땅을. 그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금이 막 4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다 냈어요. 그럼 세금 내면서 뭐라 그래요? 어머나 야 너무 행복하다 이럽니까? 이 망할 놈의 나라는 나한테 도대체 뭘 해줬다고 뛰어가는지. 이 나라 욕부터 하지 않나요? 그 막 울분을 토하잖아요. 이놈들이 뭐 무슨 강을 파느냐고 돈이 없어서 세금을 띄어간다는 둥.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해주면 돼요? 그게 공개념이야. 이러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대답이에요. 너가 땅을 사가지고 너가 땅을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웃돈이 붙은 거는 너의 노동에 대한 대가는 아니잖아요. 노동에 대한 소득이 아니다. 무슨 소득? 불로소득이죠, 뭐 그러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수익을 갖다가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수해가지고 공익 목적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익을 공익화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 제도가 바로 뭐냐면 타이틀에 적혀있는 무슨 제도? 개발이익 환수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개발이익 환수 제도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요거는 제 설명 듣는 다음에 딱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름 잘 보세요. 이름이 개발이익을 뭐 하는 제도예요? 누가 환수할까요? 국가가 하겠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내용을. 개발이익이 환수당하는 제도예요. 이거는. 국가에 의해서. 그럼 이 개발이익은 누가 거두는 이득일까? 나. 개인의 이득을 국가가 개입해서 환수해가는 제도. 이게 컨셉이에요. 개발 사업이 예를 들면 시행되거나 또는 대규모로 용도 변경 같은 거 하는 토지 이용 계획에 변경이 있다고 합시다. 개발 사업 하겠습니다 라고 공식 발표가 된 거예요. 공표가 되거나 토지 이용 계획이 대규모로 변경되면 땅값은 상상을 초월하게 오릅니다. 그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때 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득을 개발이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득을 국가가 개입해서 어떻게 해요? 뺏어가겠다는 제도입니다. 자, 이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이 갑이라는 양반이 직장인인데 이 직장인이 공주시에 A라는 땅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에 증여받은 땅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답이에요, 여기. 농지. 근데 정부에서 뭐 하냐면 공주시에 행정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뭐가 발표됐죠? 그래서 정부 종합청사를 과천에 있는 거를 공주시로 옮기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땅이야. 여기다가 정부 종합청사를 만들겠다 발표한 거예요. 이 사람 기분은 어떨까요? 상상되세요, 그게? 직장인이라고 했죠. 저 같으면 제일 먼저 뭐냐면 상사의 얼굴에 침 뱉습니다. 요건 사표를 100장을 던져야 돼요, 상사한테. 그리고 상욕을 해도 돼요, 상사한테. 이 사람은 로또 100개 맞은 거예요, 지금. 로또 1등을 100번 당첨된 거랑 똑같은 거야. 이 전답에 뭘 짓겠다고 했어요, 지금? 종합청사 짓겠다고 했지. 이러면 땅값 100배 올라요, 100배. 그래서 끝난 거예요, 인생이. 그냥 국내에서 볼 수 없어요, 이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이 양반으로 하여금 정상지가 상승분을 상당량 초과하는 이득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정상 땅값 이상의 상승분이 100억이나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무슨 이익이라고 한다? 개발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100억이라는 이득을 이 사람이 다 먹게 냅둔다, 안 냅둔다? 안 냅둔다는 게 이 제도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 100억은 이 사람의 노동을 통한 소득은 아니니까. 무슨 소득?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본 거죠, 그렇죠? 노동의 소득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데 이 이득을 다 떼어가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 현행 법상 얼마나 떼어가냐면 최대 4분의 1까지 떼어갑니다. 25%.
20에서 25%를 뛰어가는 제도예요, 이게. 그럼 4분의 1 곱하면 이거 얼마? 그럼 25억은 뛰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 돈을 개발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개발부담금. 개인의 이런 이득을 거두면 개인한테 흡수해가는 이 돈은 무조건 세금으로 뜯어가요. 이 땅이 정부한테 넘어갈 때 그때 양도세를 이빠이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왔지 하면은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뛰어가고, 이게 개인일 수도 있지만 기업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화에서 공주에 있는 농지를 다량으로 매입을 합니다. 보유하고 있다가 여기다 워터파크를 짓겠다고 개발 계획을 발표해요. 그럼 저 땅값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알아서 오르겠죠. 근데 그 발표만으로 땅값 오른 거면 이것도 하나의 불로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기업의 개발 이익도 뜯어가요. 아파트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기업의 개발 이익은 막 1000억씩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 중에 얼마 뛰어가는 거죠? 뭐 많게는 250억까지 뛰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 뛰어간 돈 어떻게 할까요, 이거 25억? 환수했죠. 환수하면은 지금 현행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정부랑, 그리고 이게 어디 땅이었죠, 지금? 공주시 땅이었으니까 정부랑 지자체랑 이걸 5대5로 분파를 합니다, 이렇게. 12억 5천만 원은 정부, 12억 5천만 원은 지자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나라에 들어가는 돈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라는 데 편입이 돼요. 자, 말 그대로 지역균형발전하는 데 쓰는 거고, 균형발전. 그리고 공주시로 들어가는 돈은 요 돈으로 이제 도로 놓고 뭐 학교 만들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씁니다. 그럼 바로 이 20억이 누구 돈이었죠, 원래? 개인의 돈인데, 개인의 돈이 이익 환수가 되면서 뭘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공익화되는 순간이죠. 이 제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100억을 다 떼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땅이 없는 땅 그지니까요. 그러나 땅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거? 시급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지금도 찬반이 정확히 반으로 갈리는 제도죠. 개인의 사익을 공익화한다는 건 공익 차원에선 좋고요. 사익 차원에서 제가 만약에 이 사람이잖아요, A? 그럼 저는 이 제도를 개발이익 강탈제도라고 부를 것 같은데요. 무슨 권리로 떼어가, 이 돈을? 왜 내 이득을 도로 까는 데 쓰냐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장단이 있어요. 장점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익 환수를 해가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다 이거 하지 않을까요? 일 안 하고? 누가 이 근로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일 피 터지게 하면 뭐해? 땅 하나 좋은 거 물고 있으면 개발이익 빵빵 터지는데. 그래서 실제 이 법령을 시행할 때도 근로자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고취시킨 거예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환수해 가야죠. 예, 그런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또 공익 자원 확보 차원에서는 좋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익 환수에 대해서 현재는 굉장히 반대 여론이 더 높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앞에 세 글자를 붙이면 또 다른 제도가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제도를. 이런 법률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럼 이 제도는 뭐냐면 뭐 할 때? 재건축할 때, 재건축하려면 뭐가 결성되죠? 조합이 결성되죠. 그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정상 집값 상승분을 초과하는 게 개발이익이에요. 그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과도한 집값 상승분을 뭐 하겠다? 네, 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활성화되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위축될 것이다? 꼭 당연한 얘기 아닌가? 이익을 환수해 가는데, 나라에서. 왜 조합원이 되죠? 이거 프리미엄 따먹으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 제도를 하다 보니까 재건축이 계획 단계에서 계속 어떻게 되는 거죠? 무산이 되는 거예요. 조합원 모집이 안 되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 이 법 어떻게 했냐면요, 이걸 홀딩해놨어요. 지금 유예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말에 발표됐던 부동산 3법 중에 하나예요. 부동산 3법이라고 개정이 메인이 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환수제도를 3년간 유예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왜 유예했을까? 결론 하나죠. 재건축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생각을 하면 되게 쉬워요. 이익을 환수해가는 제도라 이게 있으면 개발 사업은 죽어요. 죽을 수 있어요. 개발업자들 얘기로는. 근데 이 제도를 운영을 하면 이건 공익이 달성이 돼요. 형평성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제도다. 책에 보시면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있죠. 밑에 칸에. 밑에 칸에 보이시죠? 개발이익 환수 제도 읽어볼게요. 개발 사업의 시행 색칠하시고 1번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색칠하시고 여기다 2번이라고 적으시고. 지금 여러분들 법령 정리하고 있는 거 이렇게. 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용 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 첫 번째 줄 끝부분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다 동그라미. 초과하는 이득이 있을 거라고요. 그때 이 초과 이득을 아랫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개발이익이라고 한다. 그때 이 개발이익은 노동을 통한 소득이 아니다. 즉 불로소득이라는 판정을 하고요. 정부에서. 그래서 이게 일부를 환수해가는 제도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개념 실천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토지정책이 되죠. 그렇죠?